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명대를 오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다. 문브레이커스 한근영. 신순정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벌써 찬바람이 없어지고 봄 기운이 물씬 나는데요. 어떻게든 시계는 흘러서 이렇게 또다시 봄이 찾아오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빨리 이렇게 따뜻한 봄, 진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봄 하니까, 음. 꽃이 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 그날 딱 그럼요. 떠오르면서, 벽에 계시는 또, 웃고 계신데 참 마음 아픈 분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문브레이커스 새롭게 바뀐 형식을 보여드렸는데 조금씩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하나, 그 다음에 네. 진순정 특파원 하나, 그다음에 우리 둘이 합쳐서 하나, 이렇게 총 3가지의 얘기를 정해봤고요. 오늘도 저부터 할까요? 뭐 편하신 대로 어떻게. 예, 저부터 그러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이거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정말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 호재 하나 없이 악재밖에 없구나.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2명이서 하면 겹치고 좀 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충분히 분배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꼽힐 요소들이 많다. 사실 먼저 저부터 그러면 한 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화나는 이슈는 2명이서 같이 찝어가지고 그리고 서로 주목되는 것도 제외하고 각자로 나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창일 주일 대사로 선정된 그 사람, 문재인 정권의 일본 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발언이죠. 천황 폐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주제가 사실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렇죠? 진짜 아니 뭐 좀 얘기를 하고 일본이랑 잘 해야 돼. 특히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라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반도체 전문가면 압니다. 일본이랑 척을 지고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 자체를. 그런데 일본을 조금이나 옹호하고 좀 잘해보자, 혹은 이제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자, 이런 발언을 던지자마자 바로 대한민국에서 쪽발이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한 현실이 좀 사실 안타까워요. 친일 매국노 프레임이 엄청 무섭습니다. 토착 왜곡 프레임까지 어떻게 용어도 잘 지어내가지고. 근데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방인데. 네. 물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우방 정말 필요한데, 입만 열면 이 프레임 무섭습니다. 사실 화난다고 인생 화를 낸다고 따진다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는 하지만, 화내고 따지고 싸우려고 든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진짜 우파,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우리의 진짜 눈앞에 바로 있는 저 북한,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더욱더 무서운 중국 공산당이라는 커다란 적을 눈앞에 두고 사실은 정말 어제까지만 싸웠던 사람이더라도 손을 잡아야 되고, 당장 내일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내 아들, 딸들,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 싫지만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온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것을 뽑았던 이유는 딱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이면 4일 전일 겁니다. 강창일의 천황 폐하 그 발언으로부터 4일이 지난 시점인데, 사실 당일날 빼고는 그 천황 폐하 발언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아니면 언론사에서나 난리 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수 정당,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나 아니면 심지어 저희는 사이비 우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국힘에서 만약에 그 장관 내정자 혹은 이제 정당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아마 오늘까지 계속 언론사 1픽으로 나왔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서, 아니면 혹은 이제 앞으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수측 인사가 아니면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었으면 4일이 지난 이 방송 나가는 시점까지도 언론사 1픽, 특히 한겨레 혹은 이제 특정 좌파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지금까지 아마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주 그들에게는 토착, 외구, 친일파, 쪽발이 이러한 프레임이 정말 가지고 놀기 좋은 천재 1호의 사실은 그거잖아요. 아니,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면서요. 그런데 토착 외구라는 그 프레임은 정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쇼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과거에 이 강창일이라는 자가 했던 전례가 사실은 더욱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전자공학 혹은 이제 반도체 쪽에 관심 네.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일본이랑 사이 나빠지는 심지어 일본을 싫어하는 반도체 관계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꾹 참고 그래도 이제 서로 간에 이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점이라 남겨놔야 된다. 자존심도 꺾고 혹은 이제 저쪽도 설득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특히 일선에 계신 분들이 산업현장. 그런데 그러한 노력 혹은 이제 그러한 인내심을 싸그리 뭉개버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알력 이해관계를 위한 그 포석을 위한 그러한 반일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일 선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조국도 있겠지만 바로 강창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일본 통일하고 문재인 정권의 일본 통일하고 불리면서 그다음에 주일 대사가 된다고 하니 이제 전황폐하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제. 아주 본성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아주 화딱지가 나요, 사실은 진짜로. 네. 필요할 때는 반일, 반미 하고, 반미, 반일, 장사가 되는데 반중은 안 합니다. 반중은 안 해요. 반중을 원하는 국민들이 심지어 좌파들에도 많거든요.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진순정 이제 특파원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시간 연관 검색어 이런 거 보다가 이제 트위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좌파 트위터 아까 네. 같이 봤던 거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권을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는 자들이 음해를 하고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이제 잘 모르고 판도를 모르고 뭔가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냥 무작정 문재인 정권이 좋으니까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던져놔도 그리고 강창일이라는 자가 그렇게 반일 선동을 했다가 지금 천황폐하라 얘기를 해도 그때는 저 사람 말이 다 맞아. 일본은 우리 민족의 원천지 대수의 적이야. 불구대천지 원수의 적이야.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딱 강창일이라는 자가 일본과 교류를 해야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일본의 천황폐하도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그런가 우리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지. 근데 아마 일본도 정보력이 있는데 아마 과거 발언이나 알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떤 반일 운동을 했고 어떤 반일 망언을 했고 하는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일 대사에 앉혔다는 거는 이제 그 외교 폭망의 길로 간다는 거지. 아니 외교 폭망의 길을 떠나서 그만큼 앉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부 장관을 정상적인 사람을 앉히려면 왜 없어요? 자기들 나와바리 죄송해요. 자기들 좌파들 사이에서만 앉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재 등용이란 자체도 없는 거지. 사실은 저는 좀 그렇거든요. 이제 외교라는 거는 보수 정권이 차지했을 때도 저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외교관에서 가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지 그게 정치권의 이해관계 알력 방향성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찌됐건 오늘 제가 뽑았던 픽 바로 이제 강창일의 전황폐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중성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중성을 넘어서 좌파들의 이중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편파적이고 혹은 그들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라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실은 지난 역사라고 할 것도 없죠.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탄핵정부 이후부터 있었던 좌파들의 위선 행태만 쫙 봐도 오늘 강창일까지 굳이 오지 않더라도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좌파들의 이중성에 치를 떨고 쟤네들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네.
근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오늘 커플룩 같네요. 아니 실제 화면에서는 커플룩 같은데 이모야, 이렇게 이모야. 보면, 가까이서 보면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곤색 계열 비슷하고 안에 흰색에 베이지색이신가요? 그래가지고 네, 색깔이 비슷해서 보고 있는데 자꾸 커플룩이 깔맞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약간 방송을 네, 한번 제가 돌려봤거든요. 제 목소리가 많이 작더라고요. 조금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좀 작게 하고 있네요. 그것도 있고 네. 그 지채고가 워낙 얼굴이 이제 데뷔가 돼가지고 제가 근데 이 방송을 나가는 도중에 제가 이게 약간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좀 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따라 화면 보는 게 좀 더 신경이 쓰이네요. 차이가 많이 날까봐. 아유, 잘생겼습니다. 아유, 그런 말 듣자고 한 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오늘까지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게스트 어떤 분 모셨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거 댓글 잊지 말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달아주세요. 제가 그분들 뭐 다 일일이 모시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분 모셔서 이야기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잊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에는 남겨주시면서 영상 자체에는 잘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아, 영상에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실명 거론하기가 조금 곤란하시면 특징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비밀 암호로 말하시던지 아니면 또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시청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뭐 눌러야 된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같이. 네, 꼭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제가 이번 주에 이슈로 꼽았던 것은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동픽으로 꼽았던 거에서 더 할 말이 많아요. 더 부글부글 참고 있던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앞에 했던 것과 연관지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진순정이 뽑은 진순정을 화나게 하는 이야기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일환이죠. 코로나 3법이 발의가 된다고 해요. 그 코로나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제가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이제 뭐 몇 프로나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진짜 70% 이렇게 줄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관련한 뉴스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정책이야말로 또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코로나 3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코로나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5건, 그리고 국민의힘이 3건, 정의당이 1건 이렇게 발의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걸 어제 법이라고. 최고위원회에서 계산 따위는 안 하는 거죠. 그냥 얘들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방식 못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정말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서 2월달 중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고 2월달에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상정이 될지는. 근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거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 산수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초등학생 같은 수준의 민병덕 의원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금지 업종에게는 전년 대비 감소 매출액의 70%를 월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집합 제한 업종에게는 감소 매출의 60%를 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업종에게는 감소 매출의 50%를 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영업금지 업체의 은행권 대출이자 통신요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상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기로 한 거를 전부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난 5개월간 이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손실을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
125조예요. 125조. 그 말 듣고 나니까 지금 뭐 음. 계산도 계산이지만 한마디로 그냥 개그 프로에서 옛날에 유행어였는데 이게 떠오르네. 소는 누가 키울까? 소는 진짜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소는 국민이 소가 돼가지고 소처럼 일해야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소를 떠나서 노예야 이 정도면 국민이. 진- 생색은 지들이 내고. 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25조가 넘는데요. 그냥 125조 이러면 솔직히 감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5개월 125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년이면 300조란 말이에요. 우리 21년 대한민국의 총 예산이 555조예요. 예. 1년 예산에 얼마를 자영업 손실 보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 계산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다른 일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은 공무원 30%만 남기고 다 잘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야 되잖아. 한 분 각자 집안에 뭐 총 들었는데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연봉 수입의 절반 이상을 내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정말 자영업자들 물론 지금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합니다만 이런 식의 도움은 우리에게 결국 독약이 되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기름 붓고 있는데 불나는데. 알고 계세요. 이런 도움은 원치 않고요. 제발 자유롭게 문 열고 자유롭게 문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온다는 손님 나가라고 거절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개인 방역 수칙은 개인이 지키는 거죠. 국가에서 강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행정명령이라서 9시에 문 닫아라. 4명 이상 밥 먹지 마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은 반헌법적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런 명령을 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깨시민 코스프레 이런 단어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느라 사실은 좀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도 많지만 사실은 지금 자유롭게 시장을 풀어놓아도 5인 규제, 뭐 9시 규제 이런 거 안 해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알아서 마스크 잘 자기 쓰고 주무짓 안 한다고. 음식점 가서도 먹고 그냥 바로 쓰고 잘 도망가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 겸임하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들어도 좀 어이가 없거든. 우습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나라 국간이 화수분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재정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화수분이 근데 아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장관 그 자리에 안 앉았으면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가 들어도 어이가 없거든. 이거 무슨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거 이제 코로나 3법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와 이제 더불어민주당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세상 스마일맨으로 소문난 정세균 총리, 스마일맨, 근데 진짜 땡구 같이 맨날 웃고 있는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홍남기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 발언이 그렇게 말을 나온 했어요. 거군요.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는 기재부의 일을 했을 뿐이고 홍남기는 나라 국간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라고 한 장금이랑 같은 거지. 그런데 왜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저희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죠. 여기가 문재인의 나라냐? 여기가 너희들의 나라냐?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냐? 여기가 대깨문의 나라냐? 저희가 도리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랑이 찢어지는데도 빚져가지고 뭐 명품백 사고 혹은 자기 사고 싶은 차 사고 뭐 하는 사람들, 딱 그런 사치하는 사람들 행태, 그것보다도 더 미련한 거 같아. 그거는 정당한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쓰고는 본인의 자유예요. 그것을
뭐 잘됐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를 뭐 쓰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죠. 중요한 건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손으로 뽑혀서 이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라는 거죠. 또 이재명이 또 홍남기기 부총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지난달에도 한번 발끈했어요. 지난달에도 이제 자기성대로 돈을 안 쓰니까 기재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한데 자기가 자기성에 안 차니까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도 솔직히 이재명 말장난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재명 말장난인데 이 말 중에도 본인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 중 수술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돈을 써서 낮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쓰는 목적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니네들이 잘 싸운다. 요즘 저 뭐 쟤네들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 재밌어 죽겠는데. 제발 EJ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죽겠는데, 잘 싸운다. 뭐 둘이 싸워라. 뭐 그렇게 응원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게 있어요. 어이가 더 없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의힘.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문재인이 힘이다. 문재인이 믿고 까보는 거는 뒤에 문재인의 힘,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즉시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손실보상 재원을 만들라. 무슨 법안이냐. 빨리 급하다. 빨리 돈 내놔라. 이제 우리 법안 만들고 할 시간이 없다. 문재인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야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와 완전 국가부도 사태로 가고 있는 경제 폭망 여기 완전 면피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다. 면피할 수 아니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자기 스스로 주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완전 없게 만들어 주잖아요. 국민의 힘 문재인의 힘 당에서. 문재인의 힘. 나 그렇게 부를 거예요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완전. 그러니까 멍석 다 깔아주고 있고 자기가 이거를 하려고 해도 국민들 눈치 보여가지고 못한다고요. 나라 돈이 지 돈도 아닌데 지 맘대로 마음대로 코로나 막지도 못해놓고 긴급재정명령권으로 곡간 거덜내고 우리는 원치 않는데 반대 여론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문재인의 힘당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빨리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셔서 국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안 쓰고요. 오로지 정부의 돈만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야당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국민의힘 문재인의 힘. Yes. 잘하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협력이익 공유제를 이낙연이 말해가지고 또 문재인이 힘을 실어주고 뭐 둘이 쭉쭉 막 합이 너무 잘 맞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수박을 올려라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협력이익 공유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또 이 법안이 같이 발의가 될 건데요. 당초에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성과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원청이 하청에게 이제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로 인해 특수를 노린 이익을 얻은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나눠준다. 뭐 이런 무슨 말 같지 않은 법을 지금 발의를 제가 침이 켰어요. 발의를 했는데 이게 자발적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자발적 참여 누가 합니까? 여러분 첫판에 코로나 자영업자들 앓는 소리 우는 소리 할까봐 착한 임대인 얘기하면서 그 말 없애려고 이 착한 임대인이 넘쳐나는데 너희 자영업자 왜 앓는 소리 해? 막 이렇게 했는데요. 착한 임대인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없어요. 전국 600만 700만 자영업자 중에 착한 임대인을 만난
그 사람이 어디 나 프로가 퍼센티지가 확 나와 있어요. 한 0.몇 1%도 안 돼요. 네.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협력이익 공유제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자발적 참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던져놓고 재원이 문제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는 공동 기금을 마련한다잖아요. 또 뒤로 무슨 장난을 얼마나 치려고요. 정부에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깨끗한 돈 보셨어요? 돈만 만들어 놓으면 다 탐나죠, 돈이 권력은. 관리도 안 되고 쟤들은 이런 구실되면서 또 검은 돈을 만들잖아요. 그래 또 그렇게 한대요. 근데 국민 여론도 찬성이 44.8대 반대가 49.8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국민들 의식 수준이 어떤가를 여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진위 계수가 상승했는데 진위 계수는 분배 불평등의 지표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더 높아졌어요. 이번에도 이익 공유제 뭐 이런 거를 발의할 정도로 뭐 평등 다 함께 더불어 뭐 이런 거를 외치는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부동산 값은 더욱 올랐고. 제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지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도 훨씬 심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간의 이런 임금 격차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업종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음식, 레저, 여행, 숙박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밥 그릇, 노조, 강성 노조들이 있는 곳은 계속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도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이 계속 올라요.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신경을 못 썼던 연초에도 또 올랐단 말이죠. 최저시급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언젠가부터 그랬잖아요. 떼법이 통하는 나라. 파업하고 배째라 하면은 뭐 다 들어주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임금의 불평등,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철밥그릇 강성노조와 그리고 나머지 일반 무고한 그냥 그런 노동자들 간의 계급 임금 격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공유제가 과연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공유제가 과연 기업과 기업 간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평등 그리고 공유 이런 가치를 좋아하시는 우리 좌파 어르신들께서 한번 또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 철밥 그릇들 자기들의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기꺼이 월급을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평등이고 공정이죠. 이 공유죠. 자기들은 리스크 없이 다 먹잖아요. 철밥 그릇. 회사가 힘들어도 먹지. 회사가 부도지경이라도 내년에 월급 오르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같이 나눔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액 연봉에 꿀알바, 국회의원 어르신들, 국회의원 어르신들 그 고액 연봉 꿀알바직이잖아요. 4년짜리 알바, 최고의 알바. 꿀알바. 최고의 알바. 깜냥 안 돼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익 공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시고 그거를 법안에 마련해서 기업을 삥을 뜯어야지 너무 양심 없이 본인들은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돈 내놔라 하는 거는 양아치죠. 돈의 양아치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거 진짜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코로나 3법,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을 발의한 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한 보궐선거, 그리고 그걸 대선까지 가지고 가려는 그들의 작당 모의. 작당 모의. 네, 저는 작당 모의. 뭐 거창한 단어도 붙여주기 싫어요, 사실. 그리고 오거돈, 박원순의 그 파렴치한 성추행, 성폭행범 그 범죄를 눈가림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것을 돈으로써 환심을 사려는 매표 행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비판은 저희도 할 수 있고 사실 지난 4.15 총선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겼단 말이죠, 그쪽이.
이렇게 다 그걸 아는 거죠. 사람들 심리, 사람들 약점을 아는 거죠. 아휴. 그럴 때일수록 진정한 깨심이는 촛불 들고 설치는 설레발치는 사람이 깨심이 아니라 진정한 깨심이는 이런 포퓰리즘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깨심인이 아닌가 보고요. 그 저는 또 이런 거는 투자 대비 이윤을 창출하는 이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 그 사상이 문제고요. 또 있는 자들을 적폐로 몰고 있는 자들의 것을 뺏으려는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의 경제관념, 이 사람들의 경영 수준으로는 뭐 경영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정도면 동네 구멍가게도 망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처참합니다 진짜. 동네 구멍가게는 당연히 망하고요. 그나마 국가니까 요렇게라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저는 참 그리고 착한 기업인이라는 게 허울 좋은 이미지로 기업인들을 억제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그들의 또 모종의 계략 이런 것들이 모두 숨어 있고요.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포퓰리즘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빚이고 여러분 자녀의 빚이고 천년만년 빚에 허덕허덕 하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냥 다음 이제 공동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사실은 이제 좌파들 뭐 사실 이론적 근원으로 넘어가 보면 좌파들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시장 경제, 자본 시장이 너무 이제 부익부 빈익빈 너무 차이가 심해져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분배를 하자 약간 이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제대로 된 나라에 혹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에서 항상 그 시장을 망치고 혹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건 항상 오히려 좌파들의 정책 때문에 가속화되는 그게 건데 예. 그리고 일종의 음모고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그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들이 그 자리에 올라도 자기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 그 폭주기관차가 멈출 줄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복지라는 그 타이틀이 선거에 이용하기가 좋고 먹히니까요. 그런데 정말 복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복지 정책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자립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복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혹은 복지로 인해 망한 나라들은 국민을 자립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의존적으로만 존재로 만드는데 그 주안을 두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을 써서 진순정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자립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순정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배급소에 줄을 서 있다.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복지 정책도 전자처럼 이렇게 쓰여준다면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우리 우파들은 이 복지를 선별적 복지, 저들처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행해야 된다. 그게 근원적으로 맞는 말인데 복지가 좋아 보이니까 표가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정치꾼들 다 자기도 복지하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파들 뭐. 그 복지 아니 저는 이 법도 있어야 된다고 이런 법이 있어야 되네.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발의할 때는 그 재정의 재원의 3분의 1을 국회의원 발의자 본인이 준비한다. 기업 출원을 받든 아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니 그런 거 있으면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3분의 1이 뭐야? 뭐 100분의 1이라도 지가 낸다 그러면 1000분의 1이라도 지가 낸다 그러면 아무도 발의 안 할 겁니다. 그런 족대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법적 제도 장치로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현직 자영업자가 말하는 게 가장 사실 와닿고 가장 더 하고 싶은 분이 끓는 그런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양보를 좀 했고 그래서 좀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워낙 제가 쌓인 게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손실 보상 필요 없단 말이야.
진짜 필요 없으니까 너희나 잘하라고. 국민들은- 이익 공유? 야, 기업 빈뜯을 생각하지 말고 철밥그릇 민노총하고 국회의원 니네들 꿀알바 고액연봉 니네 돈이나 좀 내놓으라고. 사회연대 기금? 야, 어디서 검은 돈 만들라 그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실 짧게 줄일 수 있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국민들이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냥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순한 양처럼 만들고 자기들 없으면 못 살게 만들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미래가 안 일어날 거다.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보면 이게 남일 같지가 않다. 그리스를 보면 아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유, 생각이 정신 못 듭니다.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지난 12월에도 마두로 또 선거 이겼었잖아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다. 위정자들이 작정을 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무슨 수로 그걸 막아요? 투쟁합시다. 자, 우리 공동 주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댓글 달고 계시죠?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끝날 네. 때 또 이제 뭐 또 오거돈, 뭐 박원순, 뭐 이런 그런 이제 더듬어 만지는 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픽 뭐죠, 진준정 특보? 이번에 정의당에서 한 건 했어요? 정의 없는 정의다. 네, 정의당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도 의혹에 휩싸였어요. 그 대상이 바로 그 정의당의 국회의원 있죠? 그 사람을 성추행했다. 뭐 물론 뭐 응. 당당한 이 시대의 여성이 자기가 억압받은 피해받은 거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피해를 막으려는 사회적 행동은 좋은데 왠지 그냥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그게 형태로만 쓰인다. 성추행 내용이 일단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뭐 경찰 조사 중인 건지 아니면 뭐 내용이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속보라고 이제 성추행이라도 그 한다고 하고 불과 한 2-3시간도 안 돼서 그 완전 대면 인터뷰 그러니까 완전 이제 언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언론 기자 만나가지고 대놓고 이제 자기 얘기 쭉 하는 그런 인터뷰 있잖아요. 초청에서 하는 인터뷰. 딱 그 느낌의 인터뷰가 나가더라고요. 너무 뭔가 자기적이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기회를 자기가 성폭행의 피해자로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뭐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죠. 뭐 그렇다는 확신도 없지만 뭐 망고 우리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확신도 없으니까요. 없는 거죠. 그 보니까는 그거 당에 그거를 징계를 심사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건데 이름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름에 젠더가 들어가요? 그 위원회 이름에? 아 진짜요? 예, 무슨 젠더 뭐 무슨 위원회던데. 젠더 갈등 뭐 그 장혜영 의원이 뭐 자기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정의당 내에 젠더 인권 본부장에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젠더 인권. 젠더. 역시 이렇게 페미당답다 이랬는데 그 페미들이 드글드글하는 페미당의 국회의원을 건드린 김종철 굉장히 간이 크다. 근데 이제 어떤 댓글에서 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제 그 남자 당대표까지 쳐내고 이제 완벽한 페미들만의 정당으로 남는구나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쳐내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댓글 자체는. 근데 뭐 아예 뭐 의도한 바인지 아니면 결과론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말씀드렸지만 노랭이들이 노랭이들하고 싸우고 파랭이들끼리 싸우는 이제 상황이 곧 오겠구나. 재밌는 구경을 하겠구나.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짜여진 각본이든 뭐든 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뭐 의도된 거라고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국민들에게 성추행 당으로
비춰지잖아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추행 사건들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도덕적으로 허용한다거나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수사를 끌어뭉개고 뭐 쟤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런 이미지 리스크를 하고서라도 이런 연출을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팩트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팩트라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당연히 저 김종철 저 개인의 입장으로 자기 정치 생명 다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미끼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 저 사람이 잘못을 한 일 그냥 쳐내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처리하자. 뽕을 끝까지 뽑아 먹는다 약간 뭐 이런 의미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이제 이 기회에 같이 이제 남자 여자 같이 힘합쳐서 이제 정의당을 구성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그래도 역시 진짜 페미니즘 제대로 된 정당을 하려면 여자끼리 해야 돼 약간 이런 세력 알력 싸움도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아웅다웅하는 거 사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그 잘나신 나경원 이제 전 의원님 이제 서울시장 이제 한다고 하시는 분께서 했던 말이 굉장히 강하네요. 맞죠? 봤어요. 아니, 난 얘기해줄 줄 알고 제가,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소개하지. 저 욕할 것 같아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 낫다. 뭐, 아주 발빠른 대처 아니냐. 뭐, 정의당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성범죄 문제로 이제 사퇴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그러한 발언을 합니까? 정말, 그래도 이거를 상대 비교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나으니까 정의당이 좀 낫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싶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따져보세요. 사퇴한 김종철이 낫습니까? 자살한 박원순이 낫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시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들의 이런 가면 속에는 이런 추악한 파렴치범의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거고, 제가 정말 좀 입이 걸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막말 진짜 잘하는데요. 이 공유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아내 공유제 하세요, 여러분. 네? 사실 뭐 정치권에서 사실 대단하다는 나경원, 뭐 대단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하고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기자 한 명이 훨씬 더 이 사태를 제대로 보고 이제 방향성을 잘 뽑는 것 같아요. 뭐 오거돈, 박원순, 김종철, 좌파들의 도덕적 윤리 민낯이 드러난다. 이렇게 제목 뽑는 사실 이게 보편 타당한 방향성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의 잣대 아니에요.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을 안 할 필요도 없고 하면서도 충분히 이 문제의 핵심을 찍어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답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이 앞서서 긴급 재정 명령권 하라고 하고 나경원이 앞서서 정의당 실드 치고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일부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편이야 뭐 문재인 편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편일 수도 있고 뭐 정의당 편일 수도 있고 누구 편인지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은 아니다. 감각이 없다. 결국에는 문재인의 힘이다. 호재는 다 놓치고 좌파들한테 참 이 얘기 하지 마. 이 얘기 편집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자기가 IQ 150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니보다 짱 거 더 올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비굴하게 그래도 내 머릿속에 다 계산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지금 그런데 너희들 계산이 내가 봤을 때 300명의 계산이 다 맞지 않는 거야. 다 틀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근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해서 정말 나라를 망조들게 한 좌파 세력 중에 일부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페미라고 불리는 페미니스트 맘카페 회원들이 엄청난 일조를 했거든요. 근데 여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났던 각종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입을 삐 닫고 있어요. 꽉 다물고 있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던
페미라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 페미라고 하면서 여성 대통령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린치를 가했던 과연 페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자들이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삐 닫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뭐 박원순이든 아니면 뭐 오거돈이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 욕은 해요. 아 진짜 열받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개인과 우리 뭐 걔네들 말거든. 뭐 더불어민주당과 연결짓지 말자. 그 걔네들이 잘못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결짓지 말자. 이렇게 정신 말을 차리세요. 정신 진짜. 차리세요. 아, 아저씨가 아니고 그 정도 아니 여러분 사고수준이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박원순 같이 생긴 남자가 동네에서 있어. 근데 나를 성추행했어. 막 깃방망이를 날리고 그 바로 뭐 경찰서 잡아가 뿌지. 근데 박원순이 서울시장이야. 서울시장이 밑에 비서를 뭐 이렇게 막 성추행했어. 비서가 들어봐야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하겠어요. 근데 동네에서 박원순 어디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끌떡끌떡대 참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제가 외모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결과는 위계를 이용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서장직을 이용한. 그리고 오거돈 역시도 서울시장직을 이용한 부산시장직을 이용한. 당대표직을 이용한.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만큼 성추행이 지금 3연속도 아니고 지금 뭐 충청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4연속이잖아요. 성수문 난 거만 좌파 쪽에서만 4연속이란 말이에요. 이래도 안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이제 뭐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국민들도 뭐 대깨문들도 혹은 뭐 그냥 좌파들도 쉴 때 쳐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페미 여러분들 각성하시고요. 정말 여성 인권을 원한다면 이런 데 목소리를 내시고 진정한 여성 인권 운동을 하셔야지 정권에 휩쓸려가지고 정치 노름 재밌다고 같이 흔들려서 따라다니시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여성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여성 인권이 항상 존중받고 보호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더욱 더 내 인권, 내 여성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그 좌파들에게 부역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페미 여러분들 각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정의당 이런 성추행 걸기하세요. 그 전처럼 기자회견문 낭독 발표하세요. 싸우세요. 근데 뭐 예전에 뭐 군사 정권 뭐부터 보수 정권들이 있었던 그런 위정자들 부정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게 정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니 뭐 이러한 지금 좌파들한테 맞서 싸우는 것은 두려워하고 뭐 저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쯤 이게 바뀔까요? 어제 그랬어요. 이거 이제 최고위원 발언하면서 못 보신 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좌파 남자들은 자라서 성폭행범이 되고 좌파 여자들은 자라서 페미니스트가 된다. 제가 그랬는데 정말 제가 말했지만 참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똑같은 잣대를 되었을 때 우파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행동이 말해줄 건데요. 이럴 때 우리의 더욱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요. 몸가짐. 아니 뭐 저런 거 아니 굳이 이런 거라 이런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책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몸가짐을 항상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랬으면 그래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어딘가에 조직이 크다 보면 어딘가에 한 명은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저렇게 이제 제도권 위까지 올려주느냐 그게 문제죠. 빨리 사퇴해가지고 나경원한테 칭찬받아야지. 지금도 칭찬받고 있는데 뭐 이미. 아이고. 아이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편집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추천해 줘도 되겠죠?
재밌네요. 그래도 음. 오늘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약간 맥이 안 끊기고 좀 잘 넘어갔던 것 같고, 제가 좀 약간 중간에 약간, 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약간 멍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편집 분량을 좀 많이 빼먹었다는 점. 그런 거 빼고. 그 마무리 저부터 할게요. 마무리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대통령님 생신이십니다. 70세 생신이신데요. 대깨문들이 워낙 또 지랄 발광을 하는 거 보셨죠? 우리 뒤지지 말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더 나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생일을 지르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 70세 생신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 드려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어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정말 보수의 가치, 보수의 양심, 우리는 너희와 달라, 레베르가 달라,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의 고퀄리티 투쟁,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은 생신으로 인해서 아마 결방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게스트분 모셔서 찾아뵙도록 하고, 한 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폼이 바뀌고 나서 한 주 한 주 사실은 이번 주에 픽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할 때, 원래 평소에도 진짜 이 나라에 낙이 없다, 진짜 호재가 하나도 없다,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정확한 사례와 예시를 이렇게 찾아보고 나니까 더욱더 사실 절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내일 망할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꿔야 되는 법이니까, 저는 솔직히 가장 아마 제가 어린 축에 속하겠지만,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결혼 다시 하죠. 할 일 있구나. 몰랐네. 그냥 가장 그 생각이에요. 네. 이게 아직 낳지도 않은, 아직 결혼도 해보지 못하는 아이와 가정에게 이 나라, 나이 낳을 때쯤,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개인이 자신 있어도 감히 결혼을 엄두를 못 내게 되는 약간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진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개인이 도망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대표님도 계시지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안 비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분들 또한 우리보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당원분들 한 분 한 분들의 힘이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몸가짐 조심하라면서요. 몸가짐 조심하고 더욱더 대통령님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 혹은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함께 진짜 우리가 다 할 테니 우리만 믿어봐 주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가짜고, 우리만의 힘으로 벅찹니다.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자. 이 말씀 제가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또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역시나 제대로 자리 안 잡았을 수도 있지만 계속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 재밌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문브레이커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재밌게 하려고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2주 뒤에 보면 뭔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식구 걸고 하고 싶다니까요. 성인 인증하고 나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말 실수할까봐 이게 자꾸 되게 제한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좀 자연스러운 방송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코로나 조심, 빨갱이 조심하시고요. 우리 공화당 각자 웨이트에서 열심히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